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네, 여러분 또 한 주 만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매일매일 저와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인사를 나누면서 또 이렇게 어려운 또 힘든 시장 함께 대응하고 있으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이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 갖고 들어오셔서 또 함께 어려운 시장을 좀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번 주 포인트는 제가 물음표라고 체크를 해뒀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컸죠. 엄청나게 컸습니다. 엄청나게 컸는데, 자, 이번 주 포인트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물음표를 해놨는데 이 물음표의 의미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해 보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WSJ. 연준 12월에는 금리 인상폭의 완화를 고민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 10월 22일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 이제 연준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어, 제가 이제 과거에 뭐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이제 뭐 감으로 주식 투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도 오래돼 갖고 이제 기억이 이제 이렇게 뚜렷하게 나진 않는데 뭔가 그냥 감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감으로 그렇게 하다가 공부를 하면서 뭐 연준이 뭐고 그리고 뭐 기준금리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WSJ가 뭐지? 뭐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기사들을 이제 검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려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과거에 막 그 5 년, 10년 전 기사들도 있거든요. 그 같은 비슷한 제목인. 근데 그걸 보면은 비슷해요. 현재의 상황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 물론 이제 그 속내를 살펴보면은 뭐 최근에는 코로나라든지 이제 뭐 제로 금리 이렇게 이제 뭐 뭐 양적 완화 그래 갖고 돈들도 많이 풀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라면 그러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얼추 비슷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느끼게 됐어요. 뭐를 느꼈냐? '이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구나.' 이게 어떤 그 주제만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괄호를 쳐 놓고 그 안에 내용만 바뀌고 전체적인 틀은 다 똑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 두고 하면은 이제 향후에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평생 열리고 여러분들 평생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 어려운 뭔가 이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을 왜 이렇게 뭐 하라고 부추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뭐 하라고 부추기고 이런 것보다는 이 투자하는 이제 시장이란 그 투자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이렇게 평생 함께 해야 되는 좀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것이지 않나. 그리고 그 투자를 하실 때 마냥 이제 계속해서 이제 큰 금액으로 뭔가 올인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투자를 이제 직접적으로 뭐 종목을 매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안 하더라도 계속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네 언제라도 매수를 할 수 있고 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고 했을 때는 언제라도 매도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해서 계속해서 뭐 종목들을 갖고 있고 떨어져도 갖고 있고 계속 사고 뭐 모아가고 뭐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 혹은 뭐 샀는데 잠깐 뭐 올랐다고 해서 팔아 버리고 더 오르는 거 따라가다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또 이제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진정한 의미의 존버라고 하죠. 존버. 존버는 상승할 때 존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락할 때 내가 뭐 그런 의미로 쓰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쥐고 있고 '절대 안 팔아.' 뭐 이런 걸로 그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할 때 존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아무튼 예상대로 11월에 자이언트 스텝 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에 12월에는 인상 속도 조절을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건데 우선은 연준이 11월 1일, 2일 지금 한 뭐 9일에서 10일 정도 이 영상 촬영 기준으로 뭐 그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예상대로 일단은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확실시 된 것 같아요. 그 페드워치라는 곳도 있는데 그 페드워치라는 곳이 뭐냐면 뭐 시카고 옵션 거래소라는 곳에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상해 놓은 그 뭐 표 같은 게 있어요. 그래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0.75 11월 0.75가 지금 거의 뭐 95%, 뭐 99%까지 갔는데 제가 이제 이 전문가 활동을 이제 하면서 혹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90 몇 퍼센트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시장은 일단 11월에 0.75까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사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한 후에 동시에 연준이 12월에는 그보다 작은 폭의 금리 인상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시사하는 방안을 고민한 이 말이 참 이게 어렵죠. 그보다 작은 폭의 금리 인상을 승인할 것입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승인할 예정이다. 이것도 아니고 승인할 계획이라고 시사하는 방안을 고민한다. 예, 이 고민한다. 요 정도만으로도 지금 시장이 유동치고 있습니다. 유동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분이 또 거기에다가 더 불을 지폈죠. 자, 샌프란 연은 총재 메리 데일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이신데 단계적 축소를 논해야 연준서 속도 조절론을 점화를 딱 한 거예요. 불을 더 켰습니다. 0.75% 포인트가 영원하지 않아. 당연하죠. 예, 당연히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금방 이제 금방은 아니겠지만 누구라도 0.75에서 이제 뭐 0.5, 0.25로 떨어질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언급을 했다. 언급을 했다. 근데 그게 12월 정도일 수 있다. 12월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0.75 하고 12월부터는 좀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요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 준비은행 총재는 21일 현지 시간 21일에 뭐 버클리 이거 뭐 중요하지 않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어쨌든 어떤 연설에서 지금이 단계적인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마켓 워치가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 데일리 총재라는 분이 자, 시장이 이미 11월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면서도 뭐 영원히 75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얘기가 금리 인상을 멈춰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속도 조절입니다. 그마저도 아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 이거를 확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잖아요. 이분의 얘기를 이제 얼핏 들으면 굉장히 뭐 물론 비둘기파, 매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비둘기적인 발언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비둘기적인 발언이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이분의 말씀은 그렇죠. 뭐 과도한 통화 긴축으로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데일리 총재가 설명했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했을 때 혹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일부러 경기를 침체에 빠뜨리는 것을 하고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넌지시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경기를 살짝 침체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거죠. 어쨌든 통화를 돌지 않게 돈이 시중에 돌지 않게 하면서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런 것이 결국 침체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속내
이 어떤 이분의 말의 속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 역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만 이제 꼭 이제 그 다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른 얘기를 또 하죠. 자, 다만 데일리 총재가 금리 인상의 감속 논의가 뭐 이렇게 단기간에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예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는 의미도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재밌습니다. 연준의 최종 금리가 4.5에서 5%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매우 합리적인 추정. 자, 이 최종 금리라는 거는 올해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높은. 만약에 올해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이제 지금 0.5를 하면 절대 이제 이 4.5에서 5%가 안 나오니까. 네, 현재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3.25%니까요. 일단 0.75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 하면은 4가 되겠죠. 4%. 그리고 나서 0.5 하면은 4.5가 되고 그게 이제 올해 연말 최종 기준금리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0.75를 하면 4.75로 마무리될 것이고 뭐 남은 두 번 동안 뭐 1.75 정도를 한다라고 하면 5%가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점도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도표라는 것은 뭐냐면 연준의 그 인사들이 점을 찍어요. 뭐 얼마 그 기준 금리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곳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뭐 2022년 여기 밑에 보시면 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이 세로가 금리입니다. 여기가 4%예요. 여기 이 줄 4%고 여기가 5%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가장 많이 찍힌 것을 보시면 쭉 가보면은 이제 4.5에 가깝죠. 4.5 정도에 가깝고 그리고 2023년에 보면은 최고가 5%까지 5%까지 요렇게 지금 현재 연준의 점도표상 점이 찍혀 있다. 그리고 2024년에 보면 이제 좀 많이 퍼져 있죠, 위아래로. 아직까지 이제 좀 연준에서도 이 이후까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2022년에는 여기 이제 몰려 있고 이 부분에 몰려 있고 그러니까 4.25 4 정도에서 4.5 요 사이거든요, 지금 현재 연말 금리가. 근데 이제 2023년은 또 뭐 이 정도 그래서 이제 4.5, 4.25 이 정도에서 5%까지 이 정도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일단은 우리가 2023년 정도만 보면 되겠죠. 현재 그 연준의 점도표는 이렇다. 자, 그러면 현재 연준 상황, 이 현재 연준 상황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자, 11월, 12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 필요성을 시사한 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같은 매파 인사들. 자, 정리하면 이 매파 인사들은 11월과 12월 모두 연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2월 이후에는 0.75 정도가 너무 뭐 세다. 여기에 대한 금리 인상의 우려를 표명한 분들은 비둘기다. 그래서 매파와 비둘기 사이에 의견차가 견해차가 팽팽한 상태이고 지금 근데 그 포인트가 0.25거든요. 그러면 자 0.25%의 차이가 시장을 결정한다는 걸까요? 정말 그 0.25가 이렇게 뭐 매파, 비둘기파 뭐 이렇게 그 싸운다? 의견이 이렇게 갈릴 정도로 이렇게까지 팽팽할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 한잔 하고 나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 제가 QR코드 밑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신 다음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뭐 비밀번호를 제가 설정을 네 자리를 해놨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중간중간에 보시는 분들은 못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한번 걸어 놓지 않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밀번호 안 걸면은 광고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당일날 빠르게
이제 다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 갖고 최대한 한번 막아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는 비밀번호 없이 한번 여러분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차 한 잔, 뭐 커피, 물 한 잔 가지고 오시고요. 뭐 화장실 다녀오셔도 되고요. 네, 편하게 좀 쉬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도 이제 여기 이렇게 생수 마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0.25% 차이가 시장을 결정한다. 뭐 이렇게 제가 적어놓고 나서 이런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블러드라는 분이 있어요. 제임스 블러드. 이분이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이신데 이분이 지난 5월달 뉴스거든요. 지난 5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75bp 올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만 보면은 굉장히 비둘기스럽거든요. 굉장히 비둘기스러워요. 그런데 자, 내용을 보시면 11일 현지 시간 뭐 5월 11일이겠죠. 4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통계가 관심의 초점이 된 내용이었지만 연준에서 75까지 뭐 금리 인상을 단행할 정도는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냈거든요. 자, 이것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둘기스럽습니다. 굉장히 비둘기스러운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연준 내의 대표적인 매파인 블러드 총재가 야후 파이낸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연준이 시사한 50bp 금리 인상 방침 정도가 현 시점에서 양호한 지표다. 대폭적인 금리 인상은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다. 연준엔 적절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또 역시 우리가 이분이 굉장히 매파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투기적인 발언을 하지?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내용 계속해서 볼게요. 이 블러드 총재가 이날도 연내는 50bp의 금리 인상을 지속해서 연말까지 기준금리의 유동 목표를 3.25, 3.5%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3.25나 3.5 정도가 높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당시 5월 달까지만 해도 다른 연준 당국자가 예측한 수준보다 되게 높았어요. 3.25, 3.5%가 굉장히 높은 거였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앞서서는 한 번에 0.7을 올리는 방안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뭐 0.5 그러니까 50bp 빅스텝만 해라. 이제 정리하면 과거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방안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 뉴스를 보시면 뭐 50bp, 75bp까지 필요 없고 50bp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속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0bp를 두 번, 세 번 계속한다. 약간 요런 얘기인 거죠. 자, 기준금리의 목표가 그러니까 75bp를 하고 0.25를 하나, 50bp를 두 번 하나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냥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75bp를 하고 다음에 25bp를 하는 거나 0.5 그러니까 50bp를 두 번 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말 기준금리의 유동 목표 이게 이제 다른 연준 당국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또 제시를 했고요. 실제로. 자, 그리고 나서 2022년 10월이 됐습니다. 아까 22년 10월 22일 뉴스에서 그 아까 요분
이분이 이제 22일 뭐 연준 속도 조절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한 며칠 정도 과거로 가서 아, 요거 전에 인플레 메파 블러드 총재가 12월에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다. 요 뉴스, 이런 뉴스는 이제 뭐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 싶어요, 사람들이 증시에서도. 그런데 0.5%가 탁 나와버리니까 이거 연준의 기조가 바뀌는 거 아니야? 요렇게 좀 시장이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5일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11월 물론 12월에서도 0.75포인트, 1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분이 15일에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에서 3.25% 범위이다. 자, 3.25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5인데 연준 점도표에 따르면 연말엔 4.5%가 될 전망이거든요. 그쵸?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나서 연준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4.5% 선으로 끌어올리려면 연내 1.25, 두 번 남은 거에서 1.25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시장에서 0.75, 0.5% 이렇게 각각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재밌죠? 지금 보신 분들은 뭐가 재밌지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아까 0.75에서 0.5를 12월 달 0.5를 하는 게 시장 그 뭐 연준에서의 뭐 속도 조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물론 이제 뭐 다양한 얘기들 속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실상 11월에 0.75 그다음에 0.5% 12월에 0.5%는 다 예측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갑자기 언제 12월에 0.75에서 0.5로 바뀌는 0.25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누가 0.75 예상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머릿속에 그래 0.75, 0.5 정도 해서 연말에 한 4.5 정도 되겠구나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뉴스를 봤는데 그죠? 어느 날 뉴스를 봤더니 12월에 0.5 속도 조절론 이러면서 증시가 갑자기 오르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죠. 원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면서 또 공부를 하고 또 뉴스를 찾아보고 또 시장의 움직임을 또 보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블러드 총재가 이 0.5가 아니라 0.75% 이게 이제 그 제가 아까 5월 달에 뉴스에서 봤던 블러드 총재의 말이랑 좀 일맥상통하긴 하는데 이분이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올해 연말 혹은 뭐 내년 1분기에 해도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내년에 하나, 올해 하나 0.75를 하고 0.25를 해서 1%를 올리나 0.5를 두 번 해서 올리나 똑같다. 0.75도 마찬가지죠. 내년 1분기에 하든 뭐 12월에 하든 어쨌든 간에 이 기준금리 상단 뭐 연말이 됐건 연초가 됐건 내가 찍어 놓은 이 점도표 이 거시적인 경제의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 역시도 뭐 이분이 이제 제가 하락을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께 많이 해드린다고 해서 또 이분이 또 인플레이 매파라고 해서 제가 이분을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제 관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단기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뭐 저나 혹은 이제 이 블러드 총재가 뭐 그거나 이거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라는 그거나 이거나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시장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는 정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지나가는 낙엽도 조심해라. 그런 것처럼 하락 추세에서는 정말 좀 조심히 매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승 추세일 때는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종목을 들어가 갖고 순간적으로 뭐 물렸다고 해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하락 추세에 있는 시장보다 훨씬 더 월등히 높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그 확률 말이죠. 그런데 이 하락 추세는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를 뭐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게 코스피 차트거든요. 코스피 차트인데 우리가 자,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 다 지워버리고 자, 우리가 이제 어디부터 봐야 될까? 자, 여기 이 정도 보겠습니다. 이 정도. 자, 이렇게 오르는 이제 와중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지난 8월, 9월쯤에 하락 추세 전환을 했죠.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뭐 3,100이라고 가정할게요. 지금 이 정도가 3,100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서 오릅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만약에 뭐 팔고 나와서 물론 이제 관점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런 식으로 싸졌을 때 이게 계속 가능하다면 돈 정말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주식 투자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예측이 되시는 분들, 미래가 예측되시는 분들은 로또 하시면 되죠. 로또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세상에서 돈 걱정 안 하고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예측 능력이 있다면. 자,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대응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많이 떨어졌네. 너 좀 사봐야겠다. 샀는데 올라요. 기분 좋죠. 더 오를 것 같아서 안 팝니다. 근데 갑자기 꺾여요. 이거 어떻게 하죠? 어, 어떡하지? 횡보를 하죠. 근데 갑자기 뚝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본전에 팔아야지 이런 생각 합니까? 이 고점 생각하고 3,100에서 산 게 3,200까지 올라갔었는데 3,200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하락하니까 그 본전 생각에 못 팔고 그럼 또 빠져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다음부터 3,100이 옵니까? 안 옵니다. 안 와요. 이렇게 네, 안 옵니다. 물리면 탈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무서운 시장입니다, 지금. 자, 종목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종목은 더 심하죠. 종목 한번 볼게요. 뭐야, 랜덤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 떨어지는 폭 좀 보세요. 이 폭 좀 보세요. 지난 10월 달에 이 뭐 반도체 관련해 갖고 굉장히 큰 상승을 주긴 했어요. 주긴 했습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죠. 그 이후에 빠졌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종목들 카카오. 저도 이제 과거에 작년 여름쯤에 이제 이 포지션에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뭐 수익을 냈던 기억도 나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갔고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이후로부터 보시면은 정말 예, 끝도 없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이제 잘못 뭐 이쯤에 사셨더라도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종목이 많이 빠져버리면 와 이거 저점인 것 같다라고 해서 많이들 매수를 하십니다. 많이들 매수하는데 이후에 보시면은 이게 저점이 아니라 이 부분 이 부분이 저점이 아니라 지하 1층에 있었고 올라오나 지하 2층 올라오나 지하 3층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내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블러드 총재처럼 조금 더 거시적으로 조금 더 길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고 대응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있고요. 네. 어, 지금 제가 이제 이 방송이 지금 시작되고 나서 한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뭐 언제나 그렇지만 조금은 좀 뭐 안 좋은 뭐 좋지 않은 얘기들 시장에 좀 이제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박성재 TV에 런칭을 한 것도 3월 달이었는데 올해 3월 달부터 지금 4, 5, 6, 7, 8, 9, 10 이제 11월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8개월 정도 여러분들을 매주 만나면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의 날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이 시장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아이 무슨 소리야. 내일 올랐는데 이번 주 내내 상승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맞고 틀렸고 뭐 결국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락했으니까 내가 맞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과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간의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기 달리기를 하시는 분이 100 미터를 뭐 10 초에 뛰었어요. 근데 장기로 뛰시는 분이 15 초에 뛰었단 말이죠. 근데 단기로 뛰시는 분은 거기서 멈춰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장거리 달리기 하시는 분은 장거리 달리기 하는 사람은 계속 뛰고 있어요. 근데 '쟤 왜 저러지? 왜 이겼다고 그러는 거지?' 이러면서 계속 뛰어가는 거야. 그리고 도착해서 뭐 장거리니까 뭐 1500 미터라고 해 볼게요. 1500 미터를 다 뛰고 나서 자기가 "이겼다." 하고 있어요. 그 서로 "이겼다." 그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어 단기로 하시는 분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기로 하시는 분이 이 짧은 어떤 기술적 반등 등을 이용해 갖고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죠.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쪼끔 더 거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 '내가 주식 시장에서 매수를 안 하고 못 견디겠다.'라고 하시면 소액으로 정말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큰 금액 영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주식도 영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장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반드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3월 달 처음 런칭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께 종목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했어요. 물론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했죠. "시장은 지금 장기 추세가 하락으로 놓여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좀 해 드리면서 좀 뭐 "큰 금액 말고 적은 금액으로 우리 매매를 좀 뭐 하 하 어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뭐 100% 종목 나오고 150% 종목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이 수익 내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수익을 내 드렸는데 아쉬운 거는 그때 비중을 실지 않은 거죠, 어떻게 굳이 따지자면.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뭐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들 뭐 개별 종목들도 지금 보면 대부분 막 반토막 나고 우량주도 지금 뭐 마이너스 70-80%난 것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좀 하락 추세이고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해 드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좀 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네. 뭐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 뭐 저는 이 일 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거 이렇게 방송으로 외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밑에 QR 코드에다가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 주면 입장되니까 입장하셔서 함께 이제 시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대응해 보는 그러한 장소니까 여러분들 오셔 갖고 같이 인사 나누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여러분들 뭐 주실 분들 입장해 주시고 아니신 분들은 뭐 차 한 잔, 물 한 잔 떠와서 한 모금 마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 남은 시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차 한 잔씩 다 더 오셨죠? 한 잔씩 마시면서 함께 또 남은 시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준비한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이죠. 블랙아웃 전 연준의 마지막 메시지는 속도 조절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요. 그 블랙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연준이 이제 FOMC를 열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특정 기한을 두고 더 이상 어떤 뭐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치 수능 그 감독 그 뭐야 출제자들을 이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을 뭐 이렇게 외부랑 단절된 공간에다가 이제 하는 것과 비슷한 약간 요런 건데, 어쨌든 블랙아웃을 하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가 속도 조절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보시면 분위기가 바뀐 것은 지난주 마지막 장이었던 21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연준이 속도 조절을 검토한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와 함께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총재가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하면서 이제 속도 조절론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죠, 현재. 자, 연준은 11월 FOMC에서 0.7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동시에 12월에 금리 인상폭을 줄인다면 이를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호를 줘야 할지에 대한 논쟁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줄였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는 좀 꺾였으니까 뭐 좀 줄이겠다, 속도 조절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또 뭐 주식 시장이 또 활활 불타오르거나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또 오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을 좀 진정시키는 와중에 설득시켜야 된다. 뭐 이런 논쟁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보도와 발언이 나온 타이밍이 자 블랙아웃 기간이었다. 이 블랙아웃 기간이 이제 연준이 11월 1일 2일로 예정된 FOMC를 앞뒀기 때문에 어, 그 마지막 발언이 속도 조절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뭐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연준에서 이게 연준의 다수의 의견일지 아니면 소수의 의견일지 알 수 없지만 뭐 이렇게는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이분 그 메리 데일리라는 분이 혼자만의 생각을 그렇게 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의견을 탁 낸 게 아니라, 야 너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너가 좀 얘기해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살펴봐야 할 부분은 왜 대체 왜 연준이 이 시점에 속도 조절론을 꺼냈나입니다. 이게 근데 경기 침체 얘기가 많았는데 경기 침체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어떤 뉴스를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고 대화를 하는 건데, 저도 같은 의견이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비단 경기 침체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이 경기 침체라는 게 계속 나오던 얘기고, 연준 역시 경기 침체를 감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 다음 인플레이션도 안 떨어졌죠. 오히려 지난 13일 발표한 9월 그 CPI가 더 올랐어요. 더 오르고 이번 주엔 또 PC라는 게 나오는데 이 역시도 상승폭이 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뭐 인플레이션도 고점론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뭐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또 이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또 증시가 상승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 왜 속도 조절론을 꺼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체크를 해보자면, 영국 상황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이 영국의 연기금 사태를 계기로 이 전 세계에 불러일으킨 강달러의 부작용이 미국 금융 시스템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을 봤다는 점.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영국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채권 시장의 문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국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입니다. 이 감세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그 경제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경기
부양입니까? 아니면 침체 쪽입니까? 침체 쪽인데 이 영국에서는 뭐 감세 정책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 부양을 좀 시키려고 한 것이고 이게 이제 위기 속에서 뭐 자국 경제 성장을 뭐 위한답시고 한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그 뭐 우둔한 정책이 일단은 시발점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이 연기금과의 반대 행보라는 겁니다. 자, 이 반대 행보라는 게 뭐냐면 정부는 이제 이 세금을 걷어갖고 국가를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감세 정책을 해서 돈이 부족해지면 그 돈을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국채가 발행이 되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공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국채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제가 이 또 1시간 동안 이 채권의 금리와 뭐 가격 이런 어떤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가격이 하락하면 금리는 오릅니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좀 이제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제 외워볼게요.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하락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오른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영국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금리가 올랐다. 근데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어떤 그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니까 지금 이제 금리도 막 상승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정부가 국가 부채를 늘리겠다고 하니까 국가 신용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정책이 얘기되고 나서 뭐 파운드와 같이 폭락, 그다음에 채권 금리 상승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영국 연기금과 어떠한 상관이 있냐면 영국 연기금이 그 국채를 담보로 레버리지를 늘려갖고 파생 상품 등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국채 담보로 굉장히 뭐 개인으로 따지면은 신용 풀 매수, 풀 베팅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영국 연기금의 레버리지 투자, 채권을 담보로 한 레버리지 투자인데 채권 가격이 하락하니까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영란은행에서 개입을 하게 되죠. 중앙은행이 또 국채를 사죠. 다시 사게 돼서 국채 공급이 줄어들죠. 국채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시장에 그 대신 돈이 풀리죠. 자, 지금 연준에서 국채 매입, 뭐 긴축이다 뭐다 하면서 돈을 회수를 하고 있는데 영란은행은 지금 반대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죠. 자, 보통 각국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대응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이제 22년 9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개입해야 되고 이게 뭐 울 수도 없고 뭐 웃을 수도 없고 약간 이렇게 좀 진퇴양난에 빠졌다 영국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현재 미국 정부 역시도 경제 이슈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게 국채 시장이에요. 국채 시장. 채권 시장, 국채 시장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 노란색이 주식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딱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략 이 초록색이 전 세계 채권 시장이고 노란색이 주식 시장이고 이 빨간색 정도가 한국 채권 시장, 한국 주식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채권 시장의 규모는 대략 한 119조 달러겠죠. 119달러 아니고. 그래서 112 123경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전 세계 채권 시장의 규모 그리고 주식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전체 채권 시장의 규모가 46조 달러나 되니까 전 세계 주식 시장 규모보다도 더 큽니다. 그리고 뭐 이제 번외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전 세계 대비 1.6%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역시 전 세계 대비 5.5% 정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 시장이 크다 보니까 영국에서 강달러로 인해서 뭐 어떻게 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미국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오는 겁니다. 뭐가 속도 조절 논의. 어쨌든 10년물 국채 금리는 4.2%를 넘겼고요.
아까 뭐 그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뭐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보다 지금 현재 이렇게 큰 규모의 국채 시장,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오는 것도 뭐 이렇게 무리는 아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제 보실 때 뭐 네이버 같은데 이제 핸드폰으로 증권 들어가셔 갖고 오른쪽에 시장 지표라는 게 있어요. 시장 지표를 누르시고 밑에 금리를 보시면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4.2%라는 게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익률이 상승한다. 이 금리가 상승하는 걸 수익률 상승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거고 돌려 말하면 국채 시장에서 팔려는 사람만 많고 사려는 이들이 적음으로써 거래 유동성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이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정도로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자, 금리 인상 중단을 한다고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경제가 둔화되면은 그때서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질까요?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인플레이션 떨어질 거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면 또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클 수 있고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제 시장에 증권 시장, 주식 시장, 뭐 자산 시장에 이제 좀 이렇게 깔려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내용이라든지 실시간 내용 이런 것들은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갖고 함께 또 시장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